세미나에서 신남방 정책 중심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신북방 정책과 관련해서 러시아 쪽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생각, 또 그 사람들의 감정, 또 그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아마 그런 이해를 통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친구가 되고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그런 출발점에 인문학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에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에서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그 작가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위를 차지한 작가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었고요. 그리고 2위가 톨스토이였습니다. 100대 문학에 가장 많은 그 작품을 올린 작가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그 4대 장편 소설 죄와벌 그리고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카 형제들이 다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바로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 하면은 러시아 문화에서 이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 문학입니다. 왜 러시아 문학이 이렇게 극도로 인형화되고 왜 러시아 문학이 사회 정치 사상을 왜 러시아 문학이 대신하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바로 그건 이제 러시아의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제정이죠. 그래서 전제정치, 차르의 전제정치, 뭐 대제 우리가 러시아의 대제 3명의 러시아의 대제가 있습니다. 네, 이반 대제와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대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제일 뿐만 아니라 독재 군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자신의 어떤 불만을 체제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내비칠 수가 없으니까 대신 간접적인 어떤 문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새로운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비판적인 것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문학은 이제 향후 러시아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문화하면은 문학이 일단 다 선두로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러시아 미술이나 뭐 러시아 미술이나 뭐 러시아 음악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19세기만 해도 러시아 예술이 그렇게 유럽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뭐 발레단, 오페라단 들고 가려면 기차도 뭐 시원찮고 해가지고 거대한 배를 빌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비용도 힘들고 하니까 거의 러시아에서 어떤 예술이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직접 몸소 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의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디아길레프라는 사람이 이 유럽인들에게 러시아의 정신, 러시아 예술인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낡고 뒤처지고 모자란 것들이니까 뭔가 이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 색다른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 이걸 보여주면 걔네들이 깜짝 놀랄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보따리 하나 싸들고 갑니다. 가서 대성공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우리가 아는 뭐 5대 발레단이니 뭐니 하는 세계에서 큰 이런 컴퍼니들 있죠. 로얄 발레단, 뉴욕시티 발레단, 이런 발레단. 여기에서 대박을 친 사람들이 다 이런 세계 유수 발레단 가가지고 발레란 말이야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가르칩니다. 20세기 발레의 모든 출발점은 바로 이 발레리스 발레단에 의해서 출발되는 거죠. 현실과 다르게 보이게끔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현실과 다를 것인가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메이올드와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정반대 극단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시도가 20세기에 50%는 스타니슬라브스키 편, 50%는 메이올드 편. 이렇게 양분하게끔 되었고 지금도 모든 연출가, 예술가들은 내가 스타니슬라브스키 쪽이냐 메이올드 쪽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러시아가 저 내륙 깊숙이 있어가지고 바다와 만날 일이 없었는데 표트르 대제가 유럽과 교역을 하려면 땅으로 가려고 하면 옆에 폴란드도 있고 옆에 적성 국가가 있기 때문에 바다로 가자. 그래서 일부러 저 페테르부르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작은 요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늪을 간척 사업을 통해서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만들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당연히 거기에는 희생된 사람들 꽤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문화는 뭐 피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게 이제 18세기에 만들어진
페테르부르크의 이제 도시의 이제 구성 도시입니다. 뭐 엄청난 역사를 벌인 것이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18세기 초에 들면서 이 피오트르 대제에 의해서 유럽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렇다면 20세기 이후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이제 사회사상사, 문화지성사에서 변화가 일어났는가? 러시아에서 20세기 초에 유라시아주의라는 것이 대두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유라시아주의는 유럽 플러스 아시아주의죠.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특히 러시아가 프랑스나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과 우리가 달라라고 하는 걸 주장했을 때 결국은 서양과 우린 다르면 뭐지? 우린 동양인가? 그런 의미에서 동양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양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중국이라든가 몽골하고 또 다르니까요. 결국 중간자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중간자 러시아의 사상이 메시아주의랑 결합하면서 세계 구원의 중간자이자 매개자로서의 소명의식으로까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유행했던 유라시아주의의 어떤 대강의 모습입니다. 농노들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 아니었는가. 특히 문학이 뭐 톨스토이니 이런 게 과연 러시아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그 당시 읽고 공연 예술을 즐긴 러시아 국민이 얼마나 됐겠느냐 하는. 러시아가 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하고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정말 민주주의를 좀 발전시키는 곳으로 갈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하고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장기 집권할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제가 보기에는 장기 집권하게 생겼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그 유라시아니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륙적 관점에서 보면은 유라시아니즘에 우리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미국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에는 있단 말이죠, 러시아 문화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더더구나 북한은 완전히 러시아 문화를 그대로 차용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랑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프랑스 궁전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발레를 하던 그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러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음습하고 뭐 사람들이 음흉하고 춥기도 하고 뭐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문학가, 예술, 음악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정말 잘 이해가 안 가요. 좀 같이. 러시아에 있는 가스라든가 석유 자원을 어떻게든지 갖고 오고 그걸 뭐 북한도 경유하고 중국도 경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굶은 두 사람한테 빵원들이 생겼을 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식이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러시아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러시아 정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저도 기독교입니다만 좀 정교는 기독교라고는 부르는데 약간 형태는 다른 겁니다만 문학에 어떤 영향, 어떤 임팩트가 좀 있었는지 혹시 뭐 그런. 러시아 문학은 자연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어떻게 설명하면, 러시아에서는 거의 6개월이 겨울이거든요. 땅덩이는 넓고 추우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그리고 인구 밀도는 희박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자연을 쳐다보면서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사색하게 되고 숙고하게 되고, 그러다가 지식인들이 글 쓰는 거 아니냐, 이게 문학 작품 쓰게 되는 거 아니냐, 겨울에 뭐 하냐, 공연이라도 뭐 귀족들은 공연이라도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발레도 뭐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냐, 그렇게 러시아의 자연경으로서 러시아 문화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 문화의 그런 파격성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저는 그 19세기 인텔리겐치아 문화, 인텔리겐치아는 유럽도 있고 다른 나라 다 있지만 이 러시아에서는 인텔리겐치아는 특수한 개념으로 이렇게 정착됐는데, 이 사람들의 기질은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더 깊은 본질을 생각하는 것, 인간에 대해서도 내 주변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끝까지, 세계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세계의 본질 끝까지, 우주에 대해서 이런 그 근원적인 태도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깊이라든가 가능성들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국이 만약에 러시아와 미래를 보고자 한다면 물론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통념들, 많은 분석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많은 그 통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통념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2천 인구의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부존 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에 왜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지 세계가 모두 다 러시아는 이런 것이야라고 주목했던 그 통념에 다시 우리가 눈을 박는다면 우리는 다시 미국과 일본을 따라가야 돼요.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이해라고 할까요? 다면적 측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특히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